중국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원복시키기에는 많이 넘어온 거 아닌가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 이제 견제하고 있잖아요. 아빠. 요거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건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벌어지고 있죠?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훨씬 더 트럼프의 경제적인 제대 수단보다도 중국 입장에서 머리가 아플 거예요. 제가 이걸 뭐라고 딱 어떤 말로 표현할지 잘 몰랐다가 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님이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적합한 워딩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트럼프의 리더십과 트럼프의 어떤 의사결정은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 편한 거예요. 그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딱 알려주셨는데 무슨 소리냐면 트럼프 사업가였으니까. 그렇죠. 사업가니까 트럼프를 설득하려면 숫자, 금액 이것만 주면 트럼프는 만족하고 오케이 알았어. 득이 되면. 나 돈 받았으니까 당분간 중국 괴롭히지 말아야지. 이렇게 발을 딱 빼는 모습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중국 니네 관세 내가 얼마 올릴 거야. 그래서 관세 올려서 내가 이만큼 돈 벌 거야.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관세 올리는 게 마음에 안 들면 트럼프가 그 관세를 올려서 얻겠다는 그 경제적 이익 그만큼의 이익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다른 루트로라도 돈만 주면 트럼프는 돈 벌었다. 오케이 됐어. 하고 관세는 무마해 주는데 바이든은 그런 숫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역학관계, 무역과 외교,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교섭력 이걸로 이제 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게 한국, 대만, 일본 전부 미국에 공장 지으세요. 트럼프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공장을 왜 줘? 돈만 줘. 이런 건데 공장 짓게 하고 그리고 중국산 원자재 쓰면 안 돼. 막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선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훨씬 더 피곤하다는 거죠. 돈만 주고 다독거리면 되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바이든을 더 꺼리는 듯한 움직임이 저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길 바라겠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다 설들이 많으시지만 그렇죠. 저의 경제적인 관점에 저는 트럼프를 훨씬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중국이 예전에는 B2C에 굉장히 주력했었는데 요즘에 좀 다르게 가고 있다면서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바이든이 하는 게 훨씬 더 거칠자고 했잖아요. 중국을 악의 축과 같은 존재로 자꾸 규정짓고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는 게 바이든의 특성이에요. 그냥 트럼프랑 중국과의 그 갈등을 보면 트럼프도 그냥 장사치고 그냥 자꾸 저 사람 돈이나 달라고 하네. 이런 게 많은 국제사회에 뭐 많은 국민들이 이 두 관계를 쳐다보는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 야 관세 더 내. 관세 더 내. 아니면 우리 곡물 더 사가. 이런 것만 요구했는데 바이든은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빼려고 하니까 중국의 저 값싼 물건은 석탄으로 에너지 조달해서 그래서 지구 환경 오염시키면서 생산해낸 부도덕한 값싼 물건입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운다든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으로 그 중금속에 오염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 희소금속들 정제해서 그래서 팔고 있는 부도덕한 국가입니다. 자꾸 이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다가 어느 순간 어떤 딱 기폭제가 되는 저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주요 매스컴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예를 든 겁니다.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에 9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들이 아무 보호장비 없이 그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전 세계 생중계된다. 그러면 바로 반중 감정이 일어나고 중국산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 중국 입장에선 어렵게 B2C 산업 육성해서 중국 제품들 전 세계에 팔려고 해봤다가 된통 낭패보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최근 중국이 3, 4년 동안 전략을 대거 수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B2C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중국산 물건인지 아닌지를 B2C 산업은 그걸 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개인한테 파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휴대폰 들고 다니면 중국산 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봐도 나중에 반중 감정 높아지면 갑자기 큰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사람들 눈에 안 띄는 B2B 산업에 많은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기업 대 기업. 그렇죠. 그리고 이 휴대폰 안에 있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한국산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B2B 산업으로 우리가 쓱쓱 밀고 들어가자. 이런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국 내부에서 B2C 산업으로 외국에 진출했다가 지금 낭패 본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야, 그래서 당분간 이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때도 B2C 산업의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인 틱톡. 이거 가지고 선풍적인 열풍을 일으키더니만 맞아. 갑자기 트럼프가 야, 틱톡 팔아. 우리 MS가 살 거야. 이거 팔아. 이래버리니 정말 난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틱톡이 이런 거였어? 틱톡이 바로 이런 의미였어? 전 세계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 B2B 산업으로 선회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중국이 그동안 그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많은 시설 투자를 규모감 있게 했던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뭐 이런 산업들인데 태양광 등등 해서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공장을 엄청 빵빵하게 지어놨거든요. 그래야 값싸게 생산하니까요. 그래서 중국 내부 성들에게는 지자체들에게는 이거 물건 빨리 사줘. 우리가 1차적인 소비처가 돼줘서 저 공장들이 가동되게끔 해주자. 이걸 했는데 그리고 나서 중국의 많은 선도적인 지자체들은 이미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공장들이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공장들이 그 다음 소비처로 찾아야 되는 시장은 해외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이 공장들 쉬지 않고 계속 가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비처들을 찾아둬야 되는데 그게 중동 일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먼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우리가 값싸게 설비 투자해드릴게요. 이런 전략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바뀐 것 같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하나 첨언만 드리면 그럼 교수님 중국의 전기자동차는요? 그거는 B2C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자동차만 딱 예외예요. B2C 산업 중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생각한 게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이고 거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포함되고 자동차 산업만큼은 앞뒤로 연관되어 있는 인더스트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기해서는 이게 뒷감당이 안 되다 보니 이것만큼은 중국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또 이커머스 뭐 최근에도 뉴스 많이 나왔었는데 테무, 알리, 한국 진출 네. 이거 굉장히 뭐 위험하다. 그래서 신세계 뭐 굉장히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는 현재 상황 어떻게 돼요? 네, 사실 벌써 조금 힘들어졌죠. 우리 쿠팡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가장 매출액이 큰 커머스 관련한 회사인데 쿠팡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7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고 들었어요. 원래 흑자가 진짜 근 10수년 만에 됐는데 이게 다시 7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했던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알리하고 테무의 약진 때문이다라는 게 업계 중론인데요. 실제 중국에서 이렇게 알리와 테무가 세계 시장으로 자꾸 진출하게 된 가장 큰 배경도 그것도 중국 경제가 원래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중국의 웬만한 성 하나를 더 많이 공략하는 게 중국 바깥에 웬만한 국가 하나 공략하는 것보다 시장 규모가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 이커머스 회사들이 해외 시장을 선도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중국을 먹는 게 뭐 세계 몇 분의 몇은 먹는 거니까. 그럼요. 그런데 중국의 내수가 워낙 꺾이다 보니까 이 내수에서 뭔가 매출 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눈독 들이지 않았던 뻔히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그 이커머스에 올라가 있는 상품들이 우리 테무와 알리에서 싸게 사다가 2배, 3배 비싸게 팔고 있는 거 그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신경 안 썼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내수에서 우리가 더 뭔가 시장을 확보하기가 녹록치 않다. 그러면 가까운 한국 시장 규모감도 있고 또 미국 시장 이런 데 더 적극 진출해보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깥으로 돌린 게 하나 있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거나 정부의 컨펌 없이 함부로 못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야 이거 좋은 것 같아. 공적으로는 우리 중국 기업 누군가가 해외에 가서 거기에서 법인 설립하고 해외에서 지점 깔고 그렇게 비즈니스하는 거 이제 우호적이지 않는데 모든 건 여기서 생산하고 재고도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물건 주문 들어오면 그 나라 현지 유통사 통해서 배송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갖다 준다? 이거 B2C 산업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육성을 해야겠는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테무와 알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앞으로는 전 세계에 의미 있는 이커머스 기업으로 발돋움할 거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잠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견제하기 위해서 직구 금지 이런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래도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라인 관련해서 어쨌든 그렇게 가져가려고 한 게 사실 뭐 네이버가 그걸 뭐 팔고 싶었다고 막 보시는 분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의 압박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유통이라는 시장이 너무 무너지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힘들다고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막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할까요 앞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학자가 그린 그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전 세계 지도를 연도별로 인더스트리대로 국경을 그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전 세계 지도의 그 국가별 국경과 2024년도 올해 전 세계 지도에서 국가별 국경의 지도를 보면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그죠? 뭐 그 사이에 뭐 신생 독립국 생겨봤자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나라의 국적을 기반으로 한 영토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미디어 산업이라는 걸로 전 세계 영토를 다시 그려보면 확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나 90년대는 한국은 미디어 지도로 보면 한국 영토는 한국이 따로 그려져 있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KBS, MBC, SBS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폭스TV, CNBC, 블룸버거, CNN 보는 것처럼 다른 시장이었어요. 미디어 산업으로는 우리가 우리 영토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24년도를 기준으로 미디어 지도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들이 지금 다 보는 미디어가 뭐예요? 넷플릭스, 유튜브,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공중파나 종편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 미디어 업계로 영토를 그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약간 그레이존에 가까운 미국과 같이 미디어 산업이 재편되어 있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라인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아마 반도체로 전 세계 세계지도 그리면 D램 기준으로 그리면 우리가 뭐 거의 세계 정복했죠. 그런데 그 SNS 플랫폼을 가지고 그리면 한국 영토가 이렇게 컸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국내선 카카오, 일본과 동남아시아는 라인. 그러면 이쪽 아시아의 가장 큰 인구 구조는 우리 한국의 영토였던 거예요. 산업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 곳이 바로 그 SNS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것만큼 실시간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데이터가 없고요. 그것만큼 소비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물동량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영토를 가져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도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논의할 얘기를 일본의 정부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죠. 이게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기업인들끼리 비즈니스 하는 걸 왜 국가가 나섭니까?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있고 다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가 앵커 국가가 되느냐에 대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뺏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미국의 IRA 같은 것들도 그렇죠. 거기에 정부가 나서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어쨌든 점점 탈중국화 되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네. 그 빈틈 노린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했던 인도나 베트남은 정말 중국 대신 세계의 공장이 점차 되고 있긴 한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베트남은 나름의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인도가 뭐 중국보다 이제 인구도 많고 이런 얘기 맞아요. 하면서 하는데 맞아요. 시장의 잠재력도 크고 인도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분명 큽니다. 하지만 인도의 그 움직임은 코끼리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끼리 걸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진핑이 또는 공산당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성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뭐 하자고 다 달라붙은 구조가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완벽하게 독립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자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인프라 조성은
구성이 중국과 달리 되게 더뎌요. 이거는 인도인의 국민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로 뭐 생각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날씨적인 요인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인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중국에서 생산했었을 때 제로에서 이 볼펜을 생산했었을 때 볼펜 단가가 100원이었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100원. 예, 인도는 중국보다 인건비가 거의 4분의 1 이하로 더 낮거든요. 물론 이것도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물건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니 중국이 100원이면 인도는 25원이 돼야 정산이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생산을 해봤는데 거의 90원이나 95원에 생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인건비가 4분의 1인 국가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봤더니 인건비 빼고는 다른 건 코스트가 더 드는 거예요. 도로도 거의 90% 가까이가 비포장 도로고 그렇죠. 항만에서도 워낙 로드가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도에서 생산하는 게 중국에서 생산한 것보다 아주 현격히 싸지는 품목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리 아직까지 인도가 지금은 자신들의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정말 저희에게 공장을 지으면 정말 최저가로 생산합니다. 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로 빠르게 시프트가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 애플이나 이런 데는 왜 중국으로 자꾸 달려갑니까? 인도에 팔아야 되는 그 인구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인도의 상위 소득자만 합쳐도 1억이 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이폰만 팔아도 그게 얼만데요. 그걸 보고 가는 거지 정말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면 전 세계에 값싸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베트남은 저는 예전 70년대, 80년대 한국을 보는 듯한 느낌이 많아요. 워낙 근면하고 그리고 워낙 영민하고 그리고 관료들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제도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제조를 하려면 몇 가지 애티튜드가 있어야 되는데 약속을 잘 지키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불교 문화권에서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유교 문화권이고 근데 이 베트남이 바로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 준하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애티튜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래 베트남이 계절적으로 제조를 하기 유리한 계절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배 같은 경우 조선업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날씨가 이 배 만드는 데는 천운이에요. 왜요? 배는 너무 더워도 못 만들고 너무 추워도 못 만들어요. 한여름에 그 두꺼운 막 한 2만 원 70mm 강판 안에 들어가서 용접하고 작업하면 찜통도 이런 찜통이 없어요. 에어컨 안 나오네. 뭘 에어컨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 엄청난 그것도 아파트 높이 한 10층 이상 되는 그 안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용접을 하는 건 몇 번만 하다 보면 아마 섭씨 6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저 좀 내보내주세요 하면서 헉헉거리는 게 통상적인데 한국의 그 엔지니어들의 근성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가 여기까지 해서 멈춰졌기 때문에 그 작업을 여름에도 할 수 있는 건데 베트남은 우리보다 날씨가 여름에 훨씬 덥잖아요. 그래서 조업이 거의 불가능한 날씨대가 많은 나라인데 야 그런데도 베트남 사람들은 그걸 견디는 근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조업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몇 개 나라들이 그중에 베트남이 손꼽힌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 뺏긴다면 어딘가에 밸류체인을 뺏긴다면 중국에 뺏기는 게 일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베트남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인도가 중국보다 인건비가 4분의 1, 그 시마다 다르지만 많이 싸지만 근데 실제로는 많은 인프라 내는 것들이 잘 안 돼서 좀 비싸다는 거죠. 그래도 중국보다 좀 싸잖아요. 네. 그럼 중국보다 싸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중국보다 싼 데가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계에 파급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불확실성이 이제 싼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비즈니스 할 때는 이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물류만 하더라도 기차로 어느 날짜 어느 시간대까지 그 부둣가에 딱 그걸 하역을 해줘야 그래야 그걸 바로 컨테이너를 띄워가지고 배에 바로 실어서 그걸 바로 한국까지 보내주는데 인도 같은 경우 열차가 제때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열차까지 그 트럭이 제때 배송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리스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정도로 뭐가 도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미중 갈등은 좀 앞으로는 중국을 좀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미국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힐 겁니다. 지금 중국 견제가 제대로 들어먹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지금 2개 이상의 전쟁을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이란, 하마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과정에서 이런 2가지 전쟁 등 중에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 소견은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정전이나 휴전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귀결될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미국이 다시 중국에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동인데, 중동은 지금 뭐 미국이 그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전선의 폭을 좀 좁혀서 대중국 압박을 더 강화하는 기조로 훨씬 더 미국의 뭐 어떻게 보면 정책 기조가 돌아설 가능성이 많고요. 이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자신들의 공약이라든가 발언들을 봤었을 때 그런 행보로 이어지는 게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전문가 영역, 우리 개인분들은 좀 일반인이라서 다르게 느끼는지 몰라도 일반 분들은 뭔가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압박하고 봉쇄하고 있다 생각되는데 뭐가 어디서 온도차가 있는 건가요? 예.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예전에 미국이 일본을 압박했었을 때 일본이 주저앉아지는 그 속도와 비교했었을 때. 예전에 플라자 합의 같은 거. 그렇죠. 플라자 합의, 뭐 미일 반도체 협정, 뭐 이런 여러 가지거든. 그 다음에 슈퍼 301조 등등을 통해서 일본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너무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보이면 너희 물건에 뭐 쿼터를 두던 관세를 부과하던 니네들에게 제재를 가하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가 그 법의 조항이에요. 그래서 슈퍼 301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가면서 일본을 압박했던 수준에 비해선 지금 한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은 면도 있고 역시 중국은 일본과 다르게 만만치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미중 갈등 속에서 수혜받은 한국 산업이랑 한국은 어떻게 좀 전략을 취해야 되나요? 예, 사실 미국이 일본 경제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여기에 해당되고 디스플레이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이 경쟁 관계에 놓여져 있었을 그 찰나에 일본 제품 가격이 2~3배 이상 가격도 비싸지고 여러 가지 통관 허들이나 쿼터제로 판매가 되는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그 나머지 빈칸을 잠식시켜가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을 턱 밑까지 쫓아왔던 게 중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우리가 따돌릴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어느 정도 미국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중국에게 값싸게 조달받아서 가격 경쟁력 확보했던 면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면도 지금 미국이 만들어주고 있다. 저는 그게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반중 정서 왜 생긴 거고 어느 정도 세계인들은 중국을 싫어하는 거죠? 예, 반중 정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만들어낸 것도 반 이상 있어요.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장 캐캐묵은 이슈 중에 하나였던 신장 위구르 문제. 그 당시 러시아, 미국, 중국이 모두 모여서 이제 국경선 긋는 그런 그림 그리기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지금의 신장 위구르 지역 사람들이 뭘 희망했냐면 우리는 생김새도 중국 한족과 다르고 우린 종교도 이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동튀르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걸 국제사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동튀르키스탄으로 독립시킨 게 아니라 중국이 이건 내가 그냥 가져갈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신장 위구르 지역이 분명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토 안에 편제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중국은 저 위구르 사람들을 반영구적으로 우리 한족과 같이 어우러지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위구르 문명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많은 조치를 해왔어요. 위구르 사람들에게 한족과 결혼하도록 장려하던 제도가 많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공공일자리를 더 그들에게 많이 준다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했고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모스크 사원들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술을 판매하는 매점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
언론에서 보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그거를 갑자기 전 세계 탑 이슈로 올린 거예요.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방지법을 적용해서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걸 알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가장 높은 이슈로 알린 거예요. 바로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반중 정서를 미국이 만들어낸 부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예전부터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적 우월감이 굉장해요. 그게 중화주의 사상인가요? 그렇죠. 결국 다 동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인식들이 많아서 어느 국가와의 관계 설정을 할 때 일로 들어와. 이걸 따라. 나를 이렇게 내 걸로 인식하면 돼.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네. 이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여타 국가들의 반감을 많이 사요. 그리고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한다라는 사업들 많이 해서 인접 국가들의 어떤 호응 아닌 호응을 일부 얻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했던 전략이 뭐냐면 1대1로 사업으로 철도 놓는다, 고속도로 놓는다, 다리 놓는다 해서 중국 인부들이 한 몇만 명씩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파키스탄이나 하여튼 인접 국가를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중국이 희망하는 1순위는 뭐냐면 그 인부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터잡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그 현지 국가들의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 생기는 줄 알았더니만 중국 기업들이 와서 중국 인부들 데리고 와서 일을 대부분 했고 그런데 그 인부들이 끝나고 났더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 비중 높은 지역들은 사실 모든 주민들이 그걸 선호하는 거 아닌데도 있잖아요. 좋아하지는 않는 데가 많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노림수가 이런 거였어? 이런 인식들이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도 또 반중 정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나가보면 어디든지 호텔이든지 백화점 아니면 관광지 가면 항상 이제 하다 보면 시끄러운 데가 있어요. 딱 쳐다보면 이 데시벨도 어느 정도까지는 즐겁고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면 좀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딱 쳐다보면 또 중국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느꼈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중국인 분들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중국이 진짜 땅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어떤 큰 성 안에서 같이 태어난 대성주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중국 자금성 가보셨어요? 자금성 가봤죠. 그럼 우리 경복궁하고 비교되시죠?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자금성의 저쪽 벽으로 우리 동생인 김 작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경복궁에서 지나갈 때는 야, 김 작가!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자금성에서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김 작가! 해도 들릴까 말까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게 목청껏 무슨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소리 지르는 게 이게 그 대대손손 남은 거예요. 땅이 너무 커서? 그거 진짜예요. 진짜인가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약간 술자리 썰 같은 느낌인데. 그런 면도 있네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예전에 잠시 체류했던 지역이 중국에서 사신 적이 있어요? 잠깐 프로젝트 때문에 그 한 달 좀 이상 살았던 지역이 저쪽 하얼빈하고 네이멍구하고 이쪽에 좀 오래 체류했었는데 실제 거기에서 뭔가 신도시 같은 거 주거단지 조성하고 하는 것들 이제 옆에서 목격한 데가 있는데 인부분들이 서로를 부르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거기는 무슨 아파트 단지 하나 조성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그 헬리오시티 정도가 기본빵이거든요. 만세대. 만세대 이게 기본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부한테 업무지시할 때 진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여기는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느꼈죠. 자, 그러면 지금 2024년 지금은 중국과 한국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요단강을 걷는 면이 많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시진핑이 부른 전승전 행사라든가 이럴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시진핑에 얼마만큼 가까이 서 있는지 그리고 여타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있는지 어느 국가가 수상이 더 국가 수뇌부가 더 멀리 있는지 비교해보면 한국에 굉장히 공 많이 들였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상의 그 분의 옆에 최대한 있는 게 가장
지금 그 나라를 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부르지도 않고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한국이 뭐 좀 와달라, 시진핑 주석이 와서 좀 풀 건 풀자 해도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이제 원복시키기에는 좀 많이 넘어온 거 아닌가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듭니다. 그럼 서로 언제부터 그렇게 혐오하고 서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 때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국에다가 우리 미국에 방위 시스템을 갖다 놓겠다. 사드. 그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저 나라는 아무리 우리가 잘해줘도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나라구나. 이거 확실히 인식하게 됐고, IRA법 등을 통해서 중국에서도 이제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는 생산하지 마라고 했었을 때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라고 했었는데, 역시 그 과정에서도 미국의 지침을 거의 따르는 듯한 행보들을 많이 보면서 저 나라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도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중국을? 우리는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양쪽에서 아빠 좋아 엄마 좋아를 선택을 강요하게 됐고, 우리는 단순히 교역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역, 환율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다? 바로 미국 노선을 좀 더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선택을 반강제적으로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을 좀 알아야 하는지랑 한국과 중국 관계 앞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국제 정세는요, 네. 사실 이익만 되면 다시 친구가 금방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도 우리가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한국도 중국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패권 국가 할 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잘해서 우리 그냥 풍족하게 잘 살고 필요한 물건 제때 잘 조달받으면 좋은 건데, 너무 한쪽으로 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요즘 아주 면면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갑자기 일본과 북한이 정상회담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그렇게 북한하고 척지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리고 일본과 중국 시진핑하고의 또 정상회담 얘기도 있어요. 그럼 우린 뭐지? 갑자기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다 이쪽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본이 또 이렇게 저 좌양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한쪽에 우리가 편향된 외교를 하는 듯한 느낌은, 최대한 안 줄 수 없다는 거 아는데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고심한 흔적을 보이고 하는 게 제 소견으로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네.